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 올리면서 국민들께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국민행동 지침을 계속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2.5단계 거리두기는 오는 일요일까지 연장됐는데요. 많은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고 지킨 덕분에 감소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확실한 효과나 안심할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1시간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PC방 등 자영업자들에게 200만 원 지원을 포함한 지원책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기자 언박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뭔가 청탁은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된 게 없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된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아들이 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이 아팠고 안 아픈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관련 공방이 뜨겁습니다. 아직 명확한 조사 결과 없이 진술들이 마구잡이로 보도되면서 의혹은 커지고 대립만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 정치브리핑 원포인트 정치에서 수사 쪽 전문성을 가진 검찰 출신이죠. 이용주 전 의원과 군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두 사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검사도 하고 또 코로나 검사도 했을 경우에 두 개가 다 이제 양성이 나온 사례들이 있는데요. We're absolutely clear that safety comes first with the vaccine. So there's been a pause while they investigate. And this has happened before and then the pause has been lifted.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현은 독감이라고 하지만 사실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바이러스죠.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한데 벌써 감염자가 생겼고요. 이중 감염 사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 4부는 여론 분석가 이택수, 윤희용 두 사람 모시고 여론 추이 분석해 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추미애 장관 이슈 등 여론 등락의 변수가 많은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 발생을 했습니다. 8일째 100명대인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입 14명을 제외한 141명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7명, 서울 46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98명이 새로 확진됐는데 어제보다 2명이 줄면서 수도권 지역 확진자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수도권의 지역에서는 충남 12명, 대전 11명, 광주 5명, 울산 4명, 충북, 경북 각 2명, 부산,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각 1명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해서 유지할지 중단할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감염 확산 추이가 모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주말까지 유행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확진자로만 보면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기준이 1단계가 50명 미만, 2단계가 50명에서 100명, 3단계가 100명에서 200명이에요. 그래서 당국이 계속해서 100명 미만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100명 미만까지 이번 주말에 도달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확진자 외에도 거리두기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장 같은 것을 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400명대도 있었고 300명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8일 연속 100명대인데 이렇게 되면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로서는 네. 남은 4일 동안 반드시 두 자리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보관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1월까지는 집에 좀 계셔달라 네. 이렇게 부탁한 거겠죠.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구 1년 정종 서울 포교소와 관련해서 6명이 또 추가 확진 받아서요. 총 20명이 확진됐고 송파구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명 늘었고 수도권 산왕보인 카페와 관련한 확진자는
하루 새 14명이나 늘었습니다. 총 29명이 됐고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총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해서는 1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39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중공업 관련 확진자 역시 오늘 낮까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한편 풍선 효과로 사람들이 몰렸던 한강공원 구역 출입이 금지됐는데 네. 여전히 사람들이 몰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밤 9시 이후에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데다가 예. 탁 트인 야외에 가면 좀 안전한 생각이 들잖아요. 예. 바이러스가 다 퍼져서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강공원에 술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졌습니다. 예. 이른바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내려서 쓰는 사람도 많았고 예. 아예 안 쓰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일부 지역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을 봤더니 그 통제된 데는 안 들어가고 예. 통제선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신다든가 그러니까 근처에서 계속 모여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한강공원뿐만이 아니라 뭐 경의선 철길공원 이른바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 거기서도 뭐 맥주를 드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이 최소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좀 따라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예, 뭐 이런 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택가에 보면은 어린이 공원도 있고 정자도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가지고 어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서 먹는 상황인데요. 좀 당국이 방역 당국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4차 추경안 규모가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예.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7조 8천억 중에서 약 절반인 3조 8천억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새 희망 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같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또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이런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줍니다. 집합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의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요. 새 희망 자금을 받는 사람이 291만 명인데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라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점은 빠졌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왔던 곳인데 또 세금도 많이 내는 곳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유흥주점 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데. 네.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도 줘라. 지금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정부가 우선은 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예. 상황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장의 판단입니다. 추석 전에 지급됩니까? 다른 분들은? 네,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그 일자리 얘기도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119만 개를 지키기 위해서 총 1조 4천억 규모의 금액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2차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 지급하는데 1차 지원금이 있었죠. 150만 원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요.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씩 3개월 분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간병인 이런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그 취약계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 확대해서 24만 명을 추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만 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1인당 2만 원씩 13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지급하겠다. 전 국민. 네. 이거 가지고 말이 좀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통신비로 지급되면 대기업
배불리는 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이폰이나 이렇게 쓰는 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휴대폰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라면서 이게 이른바 이낙연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이낙연 대표가 했는데 근데 통신비 2만 원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이 건의했다고 한다. 푼돈 2만 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판이다. 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 2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게 뭐 별 효과가 없다라는 승수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승수 효과는 있을 수가 없겠죠. 대기업으로 네. 바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으로 첫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4차 추경 예산안과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신속 검토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양당의 총선 공약 가운데 공통된 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고 양당 대표 회동도 월 1회 정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늘 모두 발언에서 오찬 전에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경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에서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 말은 강도 높게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과연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두고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갑작스럽게 통신비 2만 원 지급 발표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했는데 회의말한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취를 결정해야 할 만한 결정적 제보가 있다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 사퇴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입장은 뭡니까? 네, 국방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배포를 했거든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청원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내놨고요. 아울러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는데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국방부 설명은 그 군대 내 시행령 훈령을 다 따져봐도 추 장관 아들이 위법하진 않았다. 적법하게 명령권을 행사받아서 갔다 왔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설명했으면은 어쨌든 검찰이 조사 중이니까요. 네. 검찰의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빨리 결론을 내놓고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에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작년 11월 29일자 채널A와 TV조선 기사들에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기자 1인당 1억 원, 기자의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한다는 계획인데 조 전 장관은 또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소송과 별도로 이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엄격한 책임을 묻고 법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는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조 전 장관이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후보와 네. 또 사찰 승려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초로 지지를 부탁했다. 네. 근데 이 세 사람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널A 그 기자들이나 TV조선 기자들은 어디서 소스를 얻어서 이걸 썼을까? 그리고 만일 확실하지 않은 소스라면 송초로나 해당 승려나 조 전 장관에게 한번 확인 전화라도 했다면 네. 이런 허위 기사가 안 나왔을 텐데 확인 과정 거치지 않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시 조국 사태 때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속보 경쟁도 있었고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로서의 본분은 좀 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사실. 예. 그 기사에 등장하는. 예. 특히 어떻게 보면은 불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조 전 장관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정말 한 게 맞는지 예. 좀 이중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여성 BJ에게 환심을 사려고 수천만 원 빚내서 별풍선을 쏘다가 네. 끝내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 네. BJ는 비디오 자키를 뜻합니까? 뭡니까? 비디오 자키. 브로드캐스팅 자키인가요? 뭐 그 영상, 그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플랫폼에서 네. 예. 그런 방송을 진행하는. 이 별풍선은 뭐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방송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그 진행자한테 내가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또 이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남성이 자기가 좋아하는 BJ의 환심을 사려고 빚을 내서 별풍선을 막 쐈다 이 말이군요. 네, 뭐 그런 배경이 있는 예. 그런 강도 살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강도 살해한 20대 남성 알고 봤더니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다가 별풍선을 쏘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라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생각보다 돈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밀어볼 때 생활고가 아니라 당장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여성 BJ에게 빠져가지고 매일 방송 신청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BJ의 환심을 사려고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한 여성을 기다리다가 그 여성이 걸어가는 그 도중에 계속 기다리다가 그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건데요. 이 현금 10,000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망 사건까지 일어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이용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뭐 보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두 분 기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또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김종대 의원. 예. 제가 뭐 군사 전문가지 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성하고 무관한 건데 오히려 법률가 출신이신 우리 이용주 전 의원님이 잘 아실 건데 저는 이거 법률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게 정쟁의 의제가 되고 검찰로 가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진짜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과도한 어떤 휴가 또 그것을 휴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휴가의 사유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이 말이 오히려 군 전역자들을 더 화나게 해요.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부분 모르고 휴가에서 1분만 늦게 복귀해도 거의 뭐 군대 용어로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군인이 기본 자세가 일단 군대에 복귀해서 다시 휴가를 나와서 나오면 이런 것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특혜의 소지도 없었는데 전화로 해결하고 이메일로 해결하고 이랬다는 자체가
아무리 카투샤라는 군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군인의 기본 자세가 맞냐. 또 그렇게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또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한 관심 이런 것들이 청년층 특히 군복무자들에게는 매우 상실감을 줬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 이제 위법하지 않다 하다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봐야지 하는 문제인 것이고. 일단 국방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이제 위법하지 않으면 다냐 이게 이제 요지인 것이죠. 특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정들이 만약에 서일병이 아닌 일반 사병들의 경우에도 그런 절차가 지켜졌을 것이고 그렇게 신청했을 때 다 받아줬을 것이냐 이걸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당시 당대표였죠. 당대표가 이러한 좀 휴가 연장이라든지 휴가의 병가라든지 휴가의 과정에 전혀 관계한 게 없느냐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이렇게 커진 데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소설을 쓰시려는 말을 써서 결국 이게 소설이 아니야 갖고 확장돼서 과도한 관심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그제 그럴 수는 있겠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죠. 근데 저는 김종대 의원의 말씀 중에 정쟁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정쟁으로 넘어간 느낌도 나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공방을 막 주고받고 거기다 언론이 동참하고 이렇게 보니까 초토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휴가 일수도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제가 평균을 따져보니까는 서일병은 그 일반 전역한 사람들의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아니면 비슷하게 갔더라고요. 근데 전체 휴가 일수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번 기회에 저도 한 20여 년 전 그 과거 기억을 되살려서 나는 며칠 갔을까 하고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저는 많이 갔더라고요. 뭐 포상 뭐 이런 거 좋은 일 하셨나? 군 생활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는 좀 길었으니까. 전 한 번도 못 갔어요. 잘 못하셨군요. 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실체 없는 의혹들을 던진다. 그리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검찰 개혁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폭로하는 대령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뭐 특수 관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메신저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요, 이 문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가를 많이 갔다 적게 갔다 또는 어떤 병가를 뭐 손쉽게 냈다 어렵게 냈다 하는 그 논란 자체보다도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그 당사자들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이 군복무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발생한 어떤 병가냐 이런 부분보다 나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되니까 야당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침 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 공격 의지까지 덧붙여져가지고 말도 못하게 일을 확대시키고 또 특히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카투샤 편한보직 아니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엔 또 전선이 그 예비역 그 병사들하고 처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의제 관리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로 정쟁을 삼겠다는 야당의 의도에 민주당이 부채질한 격이다. 결국은 이런 거 이렇게 잘못 관리되는 의제도 흔치가 않아요. 그런 만큼 이거는 정말 정쟁 플러스 거기에다가 어떤 그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결부된 한마디로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 전쟁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뭐 서일병 구하기라는 패러디가 막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고 이미 검찰 수사가 1월경부터 제기됐으니까 조속히 처리됐으면은 진실이 확인돼서 어떤 것은 잘못된 거, 어떤 건 위법인 거, 어떤 것은 위법은 아니나 특혜성인 거 확인이 될 텐데 이 수사가 지지부분 늦어지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됐다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라고 해서 현재 특임검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호영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된다고 한다면은
공개를 해야죠. 예. 공개를 해서 정치적 논란을 그치고 책임져야 될 일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과감하게 뭐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말할 수 있겠죠. 그거 전제가 된 것은 갖고 있는 증거를 드러내놓고 공개해놓고 말씀하신 게 야당도 적절한 태도일 거라고 본다. 예. 무책임하게 뭐 확장하는 건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래요. 자, 문자로 4284님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왜 추미애 장관이 국방부에 전화한 내용은 안 다룹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죠. 민원실에 전화로 돼 있는데요. 예. 이게 그 민원 그 실에 전화를 하면은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삭제됐어요. 예. 파일이. 예. 그래가지고 전화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확인되는 게 오늘 공개된 국방부 문건입니다. 예. 그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돼 있고 이 실제 작성자는 그 부대의 상사 예. 부사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께서 민원을 넣으셨다.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처리를 했다. 예.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어떤 처리 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건대로라면은 민원을 제기한 거는 장관이건 서민이건 그거는 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언론 보도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 이거를 그냥 청탁이라고 얘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민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전화하라고 민원실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민원실에 오히려 전화했다고 청탁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민원실에 전화했으니까 청탁 이렇게 쓰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아니 그러니까 이 문건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 예. 오히려 보면은 아주 적법한 라인으로 그냥 처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청탁을 하려면 다이렉트로 뭐 윗선은 하겠지 민원실에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저는 문제점을 발견 예.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호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 부대에서 이 자기가 실무자인데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고 또 당사자가 얘기를 안 했고 부모한테 얘기를 했느냐. 그건 예. 아마 당사자가 자기를 좀 어려워해서 부모님께 얘기해가지고 부모가 민원을 낸 것 같다. 예. 이런 추정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일반적인 처리 절차대로 응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이게 무슨 뜻인지가 정확치가 않아요. 이게 뭐 민원은 냈는데 미안해한다 이런 거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실체 확인만 거치면은 이 문건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민원실에 민원 전화할 수는 있죠.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당시 추미애 장관이 당시 이제 집권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대표였기 때문에 민원 통화 내용 중에 집권당의 지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냐 이게 쟁점일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보면 그 녹음 파일이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중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한이 지나서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관련 증거가 없어진 걸 방치한 그 담당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인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파일이 삭제는 됐는데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거 다시 복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포렌식 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실 당시에 녹음 내용 얼마든지 복구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통화 내용 들어보면 된다. 또 하나는 이거 관련해서 좀 애매한 게 이게 지금 담당 사병의 부모께서 전화를 했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 추미애 장관께서 했다 안 했다 카타부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는데 왜 말을 안 하는지 그렇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있는 건 있는 걸 그대로 밝혀놓고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니 민원실한 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그러면은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건데 왜 이렇게 꼬이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민원실이 각 부처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신원식 그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폭로한 대령이 신원식 의원이 사단장 시절에 참모장이었다. 그랬더니 신원식 의원이 반박이 참모장은 측근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예. 아니, 요 부분은 약간 군대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참모장이라 그러면은 측근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핵심 참모가 또 작전 참모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전임 사단장이 임명한 참모장이라면은 그건 문제가 다르죠. 또 근무 기간이 같이 근무한 기간이 얼마 정도냐 봐도 이번에
장기가 뭐 같이 동고동락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건 뭐 측근이다 아니다 하는 어떤 정치적 표현을 쓸 만한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근무 인연이 이번에 작용해가지고 그 대령이 이제 그 신원식 의원의 어떤 그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더 어떤 그 답변을 좀 편향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근무 인연이 군대에선 유달리 소중하게 취급되고 굉장히 이런 근무 인연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가 있다. 검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이 라인이라는 게 민간 기업에도 있고 검찰에 다른 공무원직에도 다 있죠. 그래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또 이런 또 국회의원이 돼 있다 한다면은 뭐 어떤 걸 문의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이야기는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그 대령이 지금 현직 대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직 군인이 현재 좀 정부가 박혀 있는 집권 여당에 좀 어떻게 보면 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사실 아니면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운 그런 좀 사실이 있죠. 예. 또 하나 지금 추 장관 아들이죠. 서씨 측 변호인이 이 비대령과 SBS 및 관련 기사를 보도한 SBS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인데 비대령 주장은 이 90세가 넘는 할머니하고 또 이 서 씨의 아버지죠. 네. 두 사람을 불러서 자대 배치 청탁을 하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40분을 교육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수료식 사진까지 공개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리에서 청탁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게 조금 이거를 말씀하신 그 비대령이라고 지칭하는 분의 기억력에 조금 신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다고는 얘기를 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만났는데 어떻게 저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부탁을 할 수 있냐고요. 예. 그것도 90세 넘은 할머니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대령의 어떤 기억이 다소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저는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진짜 따로 만나서 했다면 이건 명백한 청탁입니다. 예. 이건 뭐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따로 만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비대령은 사실 그 부분을 확언을 못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보면은 강당이 아주 꽉 찼어요. 예. 그 부모님들 다 와 계시고 여기 간부들 다 와 있고 이 병사들도 다 이 사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질문으로 나온 것이라면 거기에 답변한 거라면 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오히려 비대령은 기억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SBS가 이걸 그대로 보도한 건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확인은 그렇죠. 거쳐야 되지 않나? SBS 입장에서는 좀 더 확인은 절차를 거쳐야 비대령 입장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언론의 특성상 나가게 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확인 취재를 추장관 측이라든지 물어봤었어야 될 것이다. 그런 확인 보강 취재 가능 과정이 없었다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후적으로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한다면은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리고 적절치 않은 게 뭐냐면 비대령의 주장에 90세 넘은 할머니가 청탁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 예. 정말 그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자기가 뭔데 할머니를 교육하냐고. 예. 안내를 해야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 집체교육처럼 하고 있어요. 이분은 마치 어떤 부모하고 병사들은 이제 우리가 통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이것이 그 언론에 그냥 노출됐다는 거는 저는 이건 뭐 아무리 군인이란 직업의식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적절한 발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했을 때 그 용어의 어떤 정확치가 많고 또 기억의 혼선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어떤 그 최근에 시류에 편승해 가지고 이 어떤 그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조금 혹시라도 악의를 품고 한 발언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소위 자대에 배치라는 그런 성격을 보면은 많은 가족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아들 좀 좋은 데 편한 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우리 아들 좀 좋은 데 좀 시켜주세요. 그 정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설령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지만은 이런 것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자꾸 고소하고 남발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짜증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그냥 넘어갈 일을 자꾸 고소고발해서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청탁 의혹이 있는 건 방금 얘기한 자대배치 청탁 의혹, 네. 그리고 전출 청탁 의혹,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청탁이 있었다고 의혹은 있지만 아직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다 의혹입니다. 예, 의혹인데 예. 지금 자대배치 건은 얘기했으니까 전출시키려고 청탁을 했다. 보병 의정부 부대에서 용산 부대로. 우리 방송 출연했던 법무관 출신이죠. 박지훈 변호사는 한번 이렇게 정해져서 전출은 불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아니 어렵죠. 이제 아니 부대에서 어렵죠. 다 편제에 들어가 있고 보직 다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요즘 뭐 군복무도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출을 한다? 아이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그 투정에 불과한 거지 청탁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주장도 아니에요. 또 뭐 올림픽 통역병 이 부분은 아마 경쟁이 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가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해서 아예 이렇게 어떤 청탁이 들어올 바에야 저 또 공정성 시비가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그냥 처리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짐작이 가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동계올림픽과 관계해가지고 청탁이 무지한이 난무했을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국방위원을 하다 보면은 카투샤 그 보직에 관한 어떤 부모들 희망사항 많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의정부보단 대도시에 근무하고 싶죠. 용산에. 예. 그리고 거기서 저기 주말 외출 외박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동두천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의가 무수히 많이 들어오는 건 제가 제일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설명해 드릴 때 만약에 이거 저기 어떤 그 청탁으로 인식되면은 어디에 배치되든 자제분께서 군 생활 내내 힘드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 다 압니다. 쟤는 누구 백이야. 아버지 누구야. 이거 금방 소문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에는 여 강당에 모이신 부모들 전체가 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군대에서 이미 처리하는 노하우를 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기 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말을 꺼냈다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팩트만 갖고는 근거라고 볼 만한 게 아직 없다. 그럼 종합 정리해서 야당에서는 장관 사퇴해야 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라 이러고 있는데 이 사퇴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만 한마디씩 듣고 요건을 마치죠. 제가 보기로는 현재와 같은 정도로서는 사퇴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 말한 것처럼 특별한 증거 자료가 있다 한다면 그거 공개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저는요 이 문제가 자꾸 정쟁의 언어로 막 치고받는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추 장관 쪽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진솔한 해명을 하시고 진정성 있게 이게 위법은 아니고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군복무하는 병사들에게 우리가 상실감을 드렸다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하시는 게 어떤 국정 수행하는 책임 있는 도리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아니 뭐 제3자 의원들이 나서서 미통당에는 병역 면제자 많다. 카투샤 편하는데 저 전방 가면 100배는 고생한다. 이게 우상호 의원께서 저 전방에 근무하셨거든요. 은근히 과시하는 것 같다고.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또 부작용을 상당히 심하게 불러일으키는 걸 보면 조금 더 여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유감스러운 어떤 아쉬운 결과라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쟁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우리 댓글창도 반반으로 갈립니다. 지금 문자로 주시는 분들은 추 장관 비난 쪽이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군대 갔다 오면 다 한다. 이렇게 또 하고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우리 이용주 전 의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공수처법 개정 안을 벌써 민주당이 2개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장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을 바꾸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추천 안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제 이 논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당이 법 바꿀 겁니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빨리 응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 후보자를 내서 그중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계속 비토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비토를 하면은. 그러면 될 뿐이지
후보자조차도 추천을 안 해서 예. 새로운 법을 공수처법을 개정하게 만든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야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도 못 얻고 끝날 수가 그렇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원포인트 정치 이용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폭발적인 확산세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100명대로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지갑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바라는 두 자릿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집단 발병, 소규모 집단 발병들이 여러 군데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직장이나 뭐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좀 저희가 좀 그다지 좋지 않는 발병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발병들이 있어서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이 좀 상당히 꽤 길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추석 때 조금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추석이 끝이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지역사회 감염 숫자를 확 줄여야 그나마 추석 때 이제 증폭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어떻든 최대한 1, 2주 내에 그런 발병자 수를 지금부터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방역 당국과 정부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5단계가 이번 주말까지인데 이번 주말까지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이 끝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2단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2.5단계를 유지할 것인지 3단계로 올릴 것인지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이제 숫자는 줄고 있으니까 3단계로 올릴 조건은 아닌데요. 예. 다만 2.5단계가 지금 이제 발효 중인 수도권에서의 발병 상황이 약간은 호전됐지만 그다지 이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대로 주말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원칙상으로는 이제 2.5단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예.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예. 이동의 노동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정부 차원에서 연장을 이제 안 했으면 하는 기류가 있긴 있지만 예. 지금 바짝 조여서 잡지 않으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심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생각이 듭니다. 뭐 방역만을 위해서는 당연히 연장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그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효과가 그나마 나오고 있는데 그 단계를 낮추게 되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유지할 거라면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앞당겨서 예.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빨리 이제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 환자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코로나19하고 독감이 함께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나라가 독감 유행주의보가 최근 3년 동안 11월 중순 정도에 발효가 됐고요. 예. 그래서 환자가 많을 때는 한 200~300명 이상 이제 200~300만 명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타미플루 처방 양을 보게 되면. 예. 근데 이제 그런 11월 이후에 코로나19가 겹쳐서 유행을 하게 되면 양쪽 다 합병증으로 특히 노령층에서의 폐렴이라든지 뭐 이런 중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되기도 했고 지금 2차 유행이 계속 이제 유지 중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강화도 필요하고 지금의 유행 상황들을 11월 전에 많이 이제 좀 완화시켜 놓는 게 지금 되게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독감 예방 접종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국민이 맞을 정도의 수량이 확보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아마 최대 수량이 한 3천만 명분 정도가 되고요. 예. 그 중에서 1,900만 명분이 무료 접종 대상들, 그러니까 62세 이상 어른들이나 예. 18세 미만의 이제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1,900만 명 돼서 예.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는 백신은 한 1,000만 명에서 1,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이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좀 맞을 수 있도록 젊고 건강한 분들이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 일단 고연령층과 어린이들이 먼저 맞아야겠네요. 네, 거기는 이제 무료 접종 대상이니까 다 맞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세부터 62세 사이에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이제 상당히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예. 있으니까 일단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방역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젊고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감 자체 걸리더라도 잘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치료를 제때 받는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맞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사실 제일 좋게야 가족들이 같이 맞는 게 좋긴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특히 가족 안에 그런 고위험군들이 있는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제 가족들이 같이 맞아 주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수량이 부족하니까 일단 최대한 그 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맞아야 되는 분이 맞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협조를 꼭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 맞는 게 제일 좋다,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이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한 4월 5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상관없을 때는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9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사이, 그러니까 10월 달 안에 맞는 거를 가장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 맞는 게 제일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독감 증세가 코로나19랑 증세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 예. 이걸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도 구분하기 어려우신데 의사들도 실제로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당한 진단 검사나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매뉴얼들이 갖추어져야 될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뭐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들도 지금 이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고 예. 또한 이제 이런 검체 채취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검체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으면 예전처럼 신속항원 검사라고 독감 검사를 바로바로 하기 어렵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료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질병관리본부랑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올해 이제 양쪽이 다 의심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럼 좀 프로토콜을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 국민들은 발열이나 기침이 난다거나 하면 어떻게 이 코로나19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이제 검사보다는 일단 독감과 이제 코로나19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독감 치료는 이제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선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하루 이틀 드시고 증상이 좋아지면 독감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먹었는데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코로나19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호흡기랑 열이 나는 경우는 선별진료소를 가서 일단 코로나19가 아닌지를 증명받고 이제 다른 의원들에 가서 이제 그런 인플루엔자 검사를 해서 약을 처방받고 이런 방법들도 가능은 합니다. 예. 백신 얘기도 좀 여쭤보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던 영국의 한 제약사가 안전성을 문제로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는데 이거는 네.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 3단계 연구에서 나온 사례는 아니고요. 예. 2단계 연구에서 접종했던 분 중에서 일단은 뭐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조금 중증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연구를 스탑시키는 경우는 임상 연구 중에 상당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그게 백신 때문인지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나오면 바로 임상은 재개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빠르면 9월, 10월 뭐 올해 안 이런 얘기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환자 모집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1, 2주 내에 해결 안 된다 그러면 백신의 3단계 연구 결과가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항체 치료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중대본에서 이번 달부터 대량 생산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이제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 일단
그 현재 치료제가 이제 건강한 사람 대상 일상 연구가 끝났고요. 예. 그리고 환자 대상 일상 연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괜찮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연구가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어차피 2단계, 3단계 연구를 위해서도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2단계 연구만 끝나더라도 긴급 승인이라 그래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사용을 먼저 승인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를 위해서 좀 먼저 생산해 놓겠다 이런 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체 조사 결과는 오늘 사실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12일로 미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항체 조사 결과는 그냥 치료제와 무관하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감염된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검사였고요. 아마 지난번에는 대구 경북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다.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포함이 됐는데 듣기로는 지난번 결과랑 크게 뭐 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본인도 모르게 감염됐던 사람들 많지 않다. 예. 이렇게 결과가 아마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아마 이제 전문가 자문회에 거쳐서 아마 지금 데이터를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따라주고 있고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이대로 100명대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10월, 11월, 12월 날씨가 추워지는 쪽으로 가면 또 큰 유행이 올 가능성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통제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1, 2주를 고생해서 잘 조정하는 게 오히려 10월, 11월에 큰일을 안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이 야외는 좀 실내보다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요즘에 한강공원으로 많이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출입 통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통제선 밖에서 또 먹고 마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야외는 확실히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요. 예. 광화문 집회도 야외지만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다중 접촉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 그러니까 뭐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눈다든지, 예. 또 매점을 같이 다닌다든지, 예. 화장실 같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단계에서 사람이 많게 되면 다중 접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실내나 실외나 이런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에 의한 확산을 막을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적다 뿐이지 확진자 그러니까 감염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외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만일 가면은 또 친척, 또 친구들 만나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감염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지역사회 내에 이제 진단되지 않은 환자가 상당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방에 많이 내려가시고 거기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지방에서의 그런 이제 대규모 유행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이제 되도록 안 가거나 가더라도 정말 이제 꼭 만나야 되는 가족 한두 번만 만나고 바로 돌아오는 게 이제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되게 고향에는 되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예.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 그리고 가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다녀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붐빌 텐데.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아무리 잘 청하고 손을 잘 씻더라도 예.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특히 휴게소는 대부분 이제 화장실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시러 가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쓰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하니까 예. 그런 공간에서 전파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그런 빅복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역학조사도 어렵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자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되도록 안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되도록이면 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상이니까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9월 2주차 주중 동향입니다. 긍정평가가 45.7%로 2.4%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49.5%로 1.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PK와 TK 지역에서 그리고 남성 20대 학생층에서 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선별 지급이냐 또 전체 지급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윤영찬 의원의 포털뉴스 편집 개입 의혹 관련돼서 보도가 많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또 당정청 중에서 정부 쪽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보도들이 뭐 월, 화, 수 계속 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대 남성 또 학생층 그리고 또 영남권에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33.7%로 4.1%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이 32.8%로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1.4%포인트 상승한 7.1%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은 4.3%, 국민의당 4.2%, 그리고 기본소득당 1.2, 시대전환 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개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저희가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TV 유튜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지금 이때 이 대표 이야기처럼 윤영찬 추미애 논란에다가 재난지원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빠진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빠졌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로 이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우선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20대 지지율이 대통령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기사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타령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리얼미터 분석이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리얼미터가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일부 보수 신문사들의 기사가 일자별 지지율을 추이하고요. 주요 뉴스를 연결시켜서 분석 기사를 낸 통신사 기사, 가령 연합뉴스 등의 기사 등을 보고 이른바 다운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확대 해석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해당 매체들과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확대 재생산된 듯 보이는데요. 여하튼 저희 리얼미터는 직접적인 하락 또 상승의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언급량 등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9월 7일, 9월 9일 3일간 조사인데 그 전에 조사도 있었으니까 그 전에 조사에서 아마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윤 센터장님은 이때 이 대표의 분석, 윤영찬 추미애 또 재난지원금 논란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졌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같은 경우가 어쨌든 보도량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수준의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유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미디어의 뉴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이제 인식이 재조정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도량들 많아지게 되면서 요즘 이제 의혹인 부분들 이제 크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 나름 방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20대라든가 또 젊은 층들 학생 등에게 이제 영향을 좀 주는 측면이 이 조사 결과에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이낙연 대표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을 못하는 바람에 컨벤션 효과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대표가 되자마자. 네. 총선 이후에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워낙 강세를 띠다 보니까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진영이 총 반격에 나선 듯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확산의 어떤 계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심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추미애 장관 관련된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세 포인트를 지금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또 선출이 됐는데
워낙 뭐 큰 격차로 예상대로 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없었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국면에서 코로나 국면 또 그 의협 측의 이제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선별적 지급이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다는 사실 지지율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걸 감안하고 또 이 당정청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충격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무직층이라든지 또 뭐 학생층 뭐 이런 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의 대상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계층들에서 좀 빠졌고요. 또 자영업층 같은 경우는 2.5단계 거리두기가 또 1주에서 또 2주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컨벤션 효과는 현재까지는 좀 없어 보이는데 뭐 컨벤션 효과는 이제 뭐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국면 전환을 통해서 다른 추석 민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되자마자 좀 이제 최근에 악재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인데 일단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낙연 대표 이제 리더십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가 될 것이긴 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제 야당과 협치 뭐 이런 문제들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이제 이 선별지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선별지급, 보편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 이제 보편지급에 대해서 어쨌든 이슈를 먼저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관철된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보게 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층에서는 보편지급에 대한 이제 그 선호가 높은 것이 원래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여당 지지층에서도 보편지급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이제 더 크리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선별지급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 이슈를 선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별 탈 없이 간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어쨌든 뭐 당 대표로서의 평가 또는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로 갈 텐데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뭐 과연 공정하냐, 그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선별이 되었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의 어쨌든 열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제 어떤 당내 적극적인 지지층과 어떤 중도층 등의 또는 이제 야권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있는 정치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유권자 국민들 간의 그런 상충되는 포인트를 얼마나 이제 잘 잡아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선별 지원과 관련해서 별 탈 없이 지나간다면 이낙연 대표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통신비 13세 이상에게 2만 원 지급,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이 왔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에 이런 것들이 메시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선별 지급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보편 지급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관된 논리로 그것에 대한 이제 설득과 이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흐름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통신비 2만 원 하다, 이건 보편적 지급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실 보면은 상충되는 메시지를 내보낸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또 이런 비판적인 기류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이제 뭐 양쪽 선택에서 어느 것을 하더라도 일관된 부분을 해야지 이런 논란이 줄어들고 좀 더 이제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획득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찬반에서는 뭐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다만 선별로 지급하냐 전국민 지급하냐는 뭐 오차 범위 내지요.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에서 의뢰한 거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민 지급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왜 다시 5대5가 됐을까? 그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론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형성을 해가는, 그래서 끌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당정청이
또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하튼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여서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를 원했는데 당정청이 저렇게 결정하니까 그럼 나도 선별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또 당 대표 또 정부의 고위 이제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하튼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정부 혹은 민주당 고정 지지층들의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이 여론이 최근 들어서는 소폭입니다만 선별적 지급으로 약간 기우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하튼 동조화 현상이죠.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도부 또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적극적인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 어쨌든 내가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편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선별 지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해 주겠다. 정부 여당의 어쨌든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서 안정적 지지를 위해서 그런 측면들이 최근 이제 여론에서 약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선별 지급하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는 두텁게 도움을 주겠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제외했단 말이죠. 뭐 국민 정서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근데 이분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이 사람들도 다 줘라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석 전에 이 다 지급하는 거 지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민심은 흔들리지 않을까. 민주당 지지율은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일단 지급을 받는 분들은 당청의 긍정적인 태도,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1차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만약에 다 지급이 된다면 일단 받으시는 분들은 숨통이 트이는 거니까 당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일단 현실적으로 모두 다 지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분적인 지급이라도 될 수 있다면 받으시는 분들의 지지율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유흥업소들도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이 노래방은 되고 노래바는 안 되느냐. 왜냐하면 노래바라는 곳은 또 맥주나 이런 주류를 마시면서 노래하는 곳인데 그런 곳들도 사실 불법업소들은 아니거든요. 불법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다들 어려운 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해서 이런 선별 지급의 기준 때문에 좀 혼란이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수 야당이라든지 보수 매체에서 공격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또 빨리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감소가 될 텐데 여하튼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까지 조금 롱텀으로 민주당에서는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석 명절에 얘기할 것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관련해서 또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효과가 큰다면 예고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이제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효과가 실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인식하기에 이제 긍정적 호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좀 효과가 약화된다는 부분들 있겠고 만약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상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들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바로 반감층이 돼버릴 수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층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여당의 우호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들을 공정하게 마련하는 것, 지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정부한테 매우 중요한 이제 지금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코로나 확산세 감안해서 한 여론조사 살펴봅시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찬반 여론조사였죠. 네, 저희가
리얼미터가 9월 9일 날 조사한 내용이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나머지 조사한 같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이 71.3%, 반대가 18.9%, 대략 7대2 정도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뭐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뭐 열에 7명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 TK 지역에서는 찬성 응답이 80%대로 가장 많았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반대 응답이 30대에서 29.2%로 타의 연령대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뭐 추론컨대 30대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요즘 뭐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30대 뭐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뵙고 싶은데 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분들은 걱정되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역시 이번 이동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예. 또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한 60% 후반 70%가량이 대체로 예.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예. 결과잖아요. 예, 70% 깜짝 놀랐어요, 이상이 이런 결과가 추석 때 이동 제한하는 걸 찬성한다. 네. 열의 7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 뭐 최고 명절 친다면 사실 설날보다도 추석이라고 예. 할 수 있을 텐데 추석에 이제 최근에 잘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추석 때도 못 보게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국민적으로 이 상황을 위기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TK가 아까 높았던 거는 아마 이제 지난번 처음에 신천지 관련해서 대구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경험 때문에 아마 높았던 것으로 좀 보이고 이 조사에서는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령층에서 60세 이상에서도 70% 가까이 이제 찬성 응답을 한다는 것을 보고 사실 이제 고향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이 배어 있는 조사 결과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조사 결과니까 한편으로 약간 마음이 좀 예. 아픈 듯하네요. 신천지 관련 있기 때문에 TK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가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TK가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도시인데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약간 그랬어요. 그만큼 TK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그렇죠. 가장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곳이 확실하게 한 곳이 이제 대구 경북이니까 아마도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방역을 또 잘 하고 있으니까 초반에는 워낙 충격파가 컸고 잘 되고 있는데 또 수도권에서 자녀들이 내려와서 또 2차 피해가 또 번질까봐 또 우리 가정 때문에 또 이웃에 전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 주부님들 이제 안 가게 돼서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많지 않겠죠. 예. 근데 저도 고향이 TK인데 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아까 여성 남성 구분해 보면 여성분들이 찬성이 75%로 남성 67.6%보다 한 8%.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건 대체로 이제 이런 이제 위생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해서 민감도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조사에서는 이제 여성이 좀 더 민감하게 그것에 호응하는 기류들이 대체로 나오는 이제 특성을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런 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대로 명절 중후이라는 징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안 조사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맞서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 이 학생들을 구제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조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9월 8일 날 화요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나머지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국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52.4%, 찬성이 32.3%로 2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청와대 또 청원에서도 뭐 한 50만가량이 예. 또 이렇게 청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막 여전히 퍼지고 있고 100명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제해주지 마라가 52.4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들에 대해서 좀 싸늘한 반응이다. 여론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론 분석할 때 여론조사도 합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남기는 온라인 포털을 가지고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대개 보면 뭐 다음 카카오톡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포털 같은 경우는 좀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거나 또는 이제 N 포털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거나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쪽 포털 모두 상당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사안에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했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되게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뭐 의사들 신뢰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만은 전 세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꼴찌라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입소스 글로벌에서 2018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게 되면 23개국 조사를 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도 아주 많이 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의사의 신뢰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예요. 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겠습니다만은 의사들 자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 사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더욱 신뢰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사태에 어쨌든 정상화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념 성향이 크게 갈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답변 내용을 보면 조금 갈리는 양상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진보 층은 이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보수층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하는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뭐 일단 정부라는 워딩이 들어가면은 다 반대. 네, 좀 거부감을 띠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좀 격차가 작았는데 결국 중도층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중도층은 반대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수성이 강한 60대의 경우 혹은 뭐 PK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찬반 응답이 팽팽하거나 또 잘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좀 반영이 된 여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높은데. 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도 결국은 구제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 지지율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대통령 지지율? 네. 결정이 뭐 어느 주체에서 결정이 이제 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긴 할 텐데요. 결국은 다 묵던구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긴 할 텐데 뭐 제가 봐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만약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기류들이 이제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만은 또 그 행간을 보게 되면 의사들이 또는 이제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이 상황을 그다음에 시험 응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런 과정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전향적인 자세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뭐 정부도 이전과는 이제 다른 결정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이제 저는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또 한번 요동치는 겁니까? 그렇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당청 입장에서도 이번에 일단 타협이 되면서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는데 의협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 의대생들 입장이 계속 좀 파업이 좀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조금 좋지 않았죠. 근데 뭐 일단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봉책이라도 일단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고정 지지층들은 좀 비판을 하는 내부 또 기류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미봉책이나마 일단 타협이 돼서 이 사안은 수면 아래로 잠깐 갔다가 뭐 추석 지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좀 재론 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아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었는데 일단 자영업자 층에서는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지지 철회한 쪽이 많았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6.2%포인트가 이탈을 했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일주일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 늘어났으니까 2.5단계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9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게 영업을 또 거의 못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한 주가 더 간다고 하면 더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현재는 조금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예.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예. 뭐 자영업층도 또 여러 이제 그 재난지원금들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자영업층은 조금 뭐 반등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뭐 이건 계속 여권의 부담일 것 같고 그러면. 그렇죠. 뭐 조국 전 장관 때도 한 몇 주간 계속 예. 뭐 당청 지지율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언론 보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뭐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한 3주 갈지 아니면 다시 터닝 포인트를 찾을지 뭐 그게 이제 한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까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